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침대에 엎드려 누운 제 등과 다리, 팔에는 20개가 넘는 침이 삐죽삐죽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쪽지 한 장. 그 침에 독이 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침이 몸에 박힌 채로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치료복 차림에 버선발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환자분, 잡아요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를, 그리고 이미 4명의 할머니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연을 조금 각색하였습니다.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끔찍한 사건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저희 달빛 담은 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32년째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혼자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45살까지 미혼으로 살던 제 아들이 드디어 어머니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였죠.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나이 탓이라며 수술을 권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대요. 회사 부장님 어머니도 여기서 완치됐다고 하시던데 한번 가보세요. 아들이 건넨 명함에는 청담 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죠. 민수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효도할게요. 치료비 걱정 마시고 완치될 때까지 다녀보세요. 아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45년을 키운 제 아들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머니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수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청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대기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환자들도 제법 많았어요. 대부분 70대 전후의 어르신들이었죠. 박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저는 원장 이강민입니다. 한의대 교수로도 있었고요. 원장의 태도는 정중했고 목소리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며 원장은 제 무릎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6개월이면 완치시켜 드릴게요. 수술 없이 침과 한약으로 말이죠. 6개월이면 완치라니.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원장님? 네, 제가 보장합니다. 다만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 침 치료와 한약 복용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원장님 말씀대로 하세요.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날부터 저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마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침 치료는 30분 정도 걸렸고 한약은 일주일 분량씩 받았습니다. 한약은 검은색 액체였는데 맛은 쓰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3주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면 유난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저는 하루 7시간 정도 자는데 한약 먹은 날은 12시간씩 잤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꿈도 꾸지 못할 정도였죠.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지?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다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TV 리모컨을 찾다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넣은 것도 모르고요.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이상한 것 같아.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엄마, 혹시 치매 아니에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 걸까요? 한 달이 지나고 한의원 대기실에서 다른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68세 김영희 할머니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무릎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분도 좋으세요? 저는 원장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영희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치료 전후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고 자녀도 하나씩이라 공통점이 많았죠. 그런데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김영희 환자분 오늘 안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치료 끝나셨대요. 완치되셔서 이제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완치? 그렇게 빨리? 영희 할머니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시작했으니 겨우 2달 만에 완치됐다는 건가요? 원장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상했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 집이 저희 아파트 바로 옆동이었는데 그 후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산책로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편 침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젊은 간호사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28살쯤 되어 보이는 김지수라는 간호사였는데 제가 침을 맞을 때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고요. 어느 날 침 치료를 마치고 옷을 입는데 복도에서 원장과 제 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사람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대화를 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치료 끝났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들의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 꿈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친한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어디에 뒀는지 찾다가 신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그러던 중 40년 지기 친구 김옥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너 괜찮아? 옥순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응, 나 요즘 한의원 다니느라 바빠. 한의원? 어디? 청담 한의원. 민수가 소개해준 데야. 그 유명한데? 거기 비싸다던데. 응, 근데 효과는 좋은 것 같아. 무릎도 좋아지고. 그래, 그래도 조심해. 요즘 노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데도 많대. 옥순이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소개한 곳이 이상할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치료 시작한 지 정확히 3개월째 되던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니
원장이 평소와 달리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특별 치료해 드릴게요. 깊은 혈 자극인데 이걸 받으시면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특별 치료라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눕자 원장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침을 꺼냈습니다. 25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침을 좀 많이 놓을 거예요. 30분 동안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혈자리가 깊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침이 등과 다리, 팔에 하나씩 박힐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대로 계세요. 30분 후에 올게요. 원장이 나가고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린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간호사 지수였습니다.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침 빼고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그 침에 독이 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독이라고요? 지금 제 몸에 박힌 이 침에 독이 있다고요? 간호사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저 막을게요. 할머니는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지수가 제 등에 박힌 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25개나 되는 침을 다 뺄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할머니, 이제 가세요. 전부 못 뺐지만 일단 도망가세요. 지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등과 다리, 팔에는 아직 10여 개의 침이 박힌 채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살같이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치료복 차림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슬리퍼만 질질 끌며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려는 순간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치료 중인데 어디 가세요?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몸에 아직 침이 박혀 있는 걸 보고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상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그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는 순간 뒤에서 지수가 의자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원장님, 환자분이 쓰러졌어요. 원장이 잠깐 돌아보는 그 틈을 타서 저는 복도를 향해 뛰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도 몸에 침이 박혀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잡아요. 저 환자 잡으라고요. 원장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비상구 표시를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슬리퍼가 벗겨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선발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택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흔들어지지도 않았지만 다행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다가 룸미러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몸에서 피가.
몸에 박힌 침 몇 개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빨리 출발해 주세요. 사람들이 쫓아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사님은 뒤를 돌아보더니 급하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실제로 한의원 건물에서 검은 정장 남자들이 뛰어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한의원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몸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단 오목교로 가주세요. 빨리요. 오목교에는 제 친구 옥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40년 지기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침에 독이 있어요. 독이라니. 대체 무슨 독일까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원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한의원 이상해. 침에 독이 있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도망쳤다고 하시던데요. 엄마,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 민수야, 엄마 정신 멀쩡해. 진짜로 치매 독이?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발이요.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앞두고 있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일단 집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퇴근하고 갈게요. 그리고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신과 말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를 미쳤다고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분 후 옥순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내고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간신히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옥순아, 나야. 순자야. 문이 열렸습니다. 옥순이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순자야, 너 왜 이래? 몸에서 피가 나잖아. 옥순이 저를 얼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소파에 앉히고는 제 몸을 살폈습니다. 등과 다리에 아직 침이 박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침이 왜 박혀 있어? 저는 울먹이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에 다닌 일, 이상한 증상들, 그리고 오늘 간호사가 건넨 쪽지까지. 옥순이 조심스럽게 제 몸에 남은 침들을 하나씩 빼주었습니다. 침을 뺄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았습니다. 순자야, 이거 경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쪽지 하나만으로 뭘 어떻게 해? 그럼 이 침이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옥순이 뺀 침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침이었습니다. 내 조카가 약사거든. 얘한테 한번 보여줄까? 혹시 이상한 게 있는지. 옥순이의 조카 재훈이는 30대 약사로 근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30분 후 재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침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일반 침이 아닌데요? 끝부분에 뭔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 네. 현미경으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분명 뭔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모, 이거 큰일인데요.
성분 분석 의뢰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요. 그 사이 제 핸드폰은 계속 울려댔습니다. 아들에게서, 원장에게서, 심지어 모르는 번호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위험하세요. 꼭 병원 오셔야 해요. 마이너스 민수, 박순자 환자분, 치료를 중단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강민 원장.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옥순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순자야, 일단 여기서 쉬어.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옥순아. 그날 밤 저는 옥순이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원장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쪽지의 글씨가 어른거렸습니다. 치매 독이 있어요. 대체 무슨 독일까요? 왜 저를 죽이려는 걸까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옥순이 문을 열자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저예요. 재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모, 큰일이에요. 이거 봐요. 재훈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성분 분석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침 끝에 코팅된 물질을 분석했는데요. 이건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네. 리신이라는 독소의 변형인 것 같아요.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체내에 축적되면 심장이나 뇌혈관에 치명적이에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맞은 침의 전부.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맞으셨다고 하셨죠? 그럼 이미 상당량이 체내에 축적됐을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다행히 완전 치사량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제 맞으려던 그 특별 치료까지 받으셨다면 아마 며칠 안에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재훈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그 쪽지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옥순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밖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너 아는 사람 같아. 화면을 보니 한의원 간호사 지수였습니다. 주위를 불안하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쪽지 준 간호사요. 옥순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문을 잠그고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알려드려서. 지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목숨 건졌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저 쫓겨났어요. 어제 할머니 도와드렸다고 원장한테 들켰어요. 그리고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원장 컴퓨터에 있던 파일이에요. 할머니가 꼭 보셔야 해요. 재훈이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환자 명단. 김영희 68세 재산 12억 치료 기간 6개월 상태 완료. 이순옥 71세 재산 15억 치료 기간 6개월 상태 완료. 최명자 69세 재산 11억 치료 기간 6개월 상태 완료. 강수진 70세 재산 14억 치료 기간 6개월 상태 완료. 박순자 72세 재산 18억 치료 기간 3개월 상태 진행 중 D-7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료라는 표시가. 저 사람들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돌아가셨어요. 치료 완료 후 일주일 안에 집에서 사망하셨어요. 사인은 전부 자연사로 기록됐고요. 심장마비, 뇌출혈. 옥순이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건 연쇄살인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3개월 전에 그 한의원에 취직했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한의원인 줄 알았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자꾸 사망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원장이 노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봐요. 그러다 1달 전에 원장 컴퓨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명단을. 그리고 침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그때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걸.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왜 저를 도와준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다른 한의원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조직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복수를 하려고 이 한의원에 취직한 거예요. 조직? 조직이라고 했어요? 네. 원장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이 한의원 말고도 다른 곳이 더 있고 변호사, 의사, 장의사까지 연결돼 있어요. 지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최상층에는 보스 K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된 조직이에요.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확인된 것만 30명이 넘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명. 30명의 노인이 이런 식으로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 아들도. 지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제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부 협조자, 박민수 관계 피해자, 아들 보수 3억.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 할머니, 아드님도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협박받았거나. 아니에요. 재훈이가 다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자발적 협조. 어머니 사망 후 유산 18억 중 3억 지급 약속.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돈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키운 아들이 3억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했다니. 옥순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제 어머니 사건 때도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됐어요. 조직이 워낙 교묘하게 만들어놔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유일한 희망이 있어요. 지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이준혁 형사. 이 형사님이 5년째 이 조직을 쫓고 있어요. 제 어머니 사건도 담당하셨고요. 공식적으론 사건이 종결됐지만 형사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지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 후 40대 중반의 형사가 옥순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시죠? 저는 이준혁입니다. 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조직을 쫓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형사님, 정말 잡을 수 있어요? 쉽진 않을 겁니다. 조직이 경찰 내부에도 사람을 심어놨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형사가 USB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 치매 독극물 분석 결과까지 있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나서 주셔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겠어요. 이대로 놔두면 또 다른 할머니가 당할 거잖아요. 형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원장 이강민부터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조직 전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미끼라니요? 한의원에 다시 가시는 거예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옥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무슨 소리예요? 거기 가면 죽는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범행을 잡지 않으면 또 빠져나갑니다. 5년 전처럼 말이죠.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 어머니 사건 때도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직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전부 뒤집었어요.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협박하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죠. 재훈이 조카가 덧붙였습니다. 이모,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조직이 더 큰 힘으로 덮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잡아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기는 했지만 이미 4명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면 또 누군가 당할 겁니다. 5번째, 6번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하겠어요. 순자야. 옥순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 죽으면 나는 어떡해? 40년 친구인데. 괜찮아, 옥순아. 나 이거 해야 돼. 안 그러면 영희 할머니처럼 또 누가 죽을 거야. 나는 운이 좋아서 살았잖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지. 형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약속하겠습니다. 할머니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작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한의원 평면도가 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할머니께서 한의원에 가십니다. 저희 팀원 5명이 주변 건물에 배치됩니다. 여기 커피숍, 여기 편의점, 여기 주차장, 빨간 점들이 평면도 곳곳에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몸에 초소형 카메라 5개를 부착합니다. 안경, 옷깃, 가방, 시계, 신발에까지요. 신발에까지요? 네. 모든 각도에서 촬영돼야 합니다. 그래야 변호사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지수가 노트북을 가져와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을 합니다. 제 채널로요. 지금 구독자가 3만 명 정도인데 광고를 돌리면 실시간 시청자 최소 5만은 모을 수 있어요. 5만 명이요? 네. 전국에서 5만 명이 동시에 보면 조직이 아무리 힘이 세도 어쩔 수 없어요. 증거를 조작할 수도 없고 증인을 협박할 수도 없어요. 형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침실에 들어가시면 원장을 자극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세요. 왜 하필 저였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원장이 대답할까요?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합니다. 특히 상대가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말하죠. 5년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형사가 작은 버튼을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걸 할머니 주머니에 넣어드립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한테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10초 안에 돌입합니다. 10초면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로 옆 건물에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형사는 저를 데리고 한의원 주변을 답사했습니다. 할머니, 이 길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비상구 위치를 기억하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형사가 건물 뒷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탈출로도 확인했습니다. 이 골목으로 나오시면 재훈 씨가 차를 대기시켜 놓을 겁니다. 토요일 오후 지수와 함께 카메라 테스트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 안경 써보세요. 평범한 돋보기 안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안경다리에 아주 작은 렌즈가 달려 있었습니다. 와, 전혀 티가 안 나네요. 네. 그리고 이 브로치도 달아드릴게요. 지수가 예쁜 나비 브로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좋아하시던 거랑 비슷한 걸로 골랐어요. 여기 나비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카메라라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요. 토요일 저녁 옥순이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응, 나 할 수 있어. 무서우면 도망쳐. 알았지? 목숨이 제일 중요해. 알아, 옥순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 한의원에 가야 합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곳에 말이죠. 일요일 아침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리허설 한번 하겠습니다. 리허설이요? 네. 실전처럼 연습해야 실수가 없어요. 옥순이 집 거실에서 우리는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재훈이 원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특별 치료해 드릴게요. 그때 제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저였어요? 재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조건이 딱 맞으니까요. 그럼 다른 할머니들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좋아요.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질문하는 타이밍, 말투, 표정까지 연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드디어 한의원에 전화를 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담 한의원입니다. 저 박순자인데요. 원장님 계세요? 잠시만요.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은 독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서 착각한 것 같아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연기했습니다. 형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노안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그래요. 치료마저 받으러 오시겠어요? 네. 그런데 혹시 월요일 오전에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10시에 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할머니. 원장이 완전히 속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한 옥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야. 민수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왜 이 시간에 온 걸까요? 형사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자료 숨기세요.
노트북, 서류, 카메라 전부요. 우리는 급하게 증거물들을 옥순이 방에 숨겼습니다. 형사도 함께 숨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옥순이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민수가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여기 계세요? 옥순이 이모 집에 놀러 왔어. 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한의원에서 연락 왔어요. 월요일에 오신다고 하셨다던데 정말이에요? 응, 가려고. 엄마, 다행이에요. 원장님이 걱정하시던데 꼭 치료마저 받으셔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무섭도록 간절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눈에는 그 화면이 보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요? 원장에게일까요? 민수가 나간 후 형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조직에 할머니 위치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파일에서 봤잖아요. 민수가 협조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이제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공범일 뿐이에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순이 집 작은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저 지켜봐 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서운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형사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하겠습니다. 카메라 5개를 하나씩 부착했습니다. 안경, 브로치, 가방, 시계, 그리고 신발 밑창에까지 모두 작동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주머니에 넣으세요. 빨간 버튼이 달린 작은 장치였습니다. 위험하면 주저하지 말고 누르세요. 우린 10초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옥순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꼭 살아서 돌아와. 응, 약속할게. 오전 9시 30분, 저는 택시를 타고 청담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할머니, 생방송 시작했어요. 지금 시청자 3만 명이에요. 계속 늘고 있고요. 고마워, 지수야.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 한의원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흰색 건물. 저를 죽이려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다 왔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한의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비 브로치가 만져졌습니다. 그 안에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수만 명이 보고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 할머니.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원장의 미소 뒤에 숨은 아기를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잘 부탁드려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침대, 익숙한 냄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오늘은 정말 제대로 치료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중간에 나가셔서 효과가 없었잖아요. 원장이 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침들이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5개.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빨간 버튼을 만졌습니다. 원장이 첫 번째 침을 등에 꽂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르신? 왜 하필 저였어요? 원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착각을 하시는 건가요? 전 그냥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김영희 할머니는요? 완치됐다고 하셨는데 왜 돌아가신 거예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알아요. 이순옥 할머니, 최명자 할머니, 강수진 할머니까지요. 네 분 다 원장님이 죽이신 거 맞죠? 원장이 침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5번째 타깃이고요. 재산 18억에 보험금 5억. 제 아들한테 3억을 주기로 하셨죠?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온 거죠? 궁금해서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건지. 원장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알려드리죠. 돈이에요, 어르신. 돈. 원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한의사 면허를 잃었어요. 의료사고 때문에요. 환자 한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김태환 사장님을 만났죠.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면허 없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을요. 계속하세요. 처음엔 겁났어요. 하지만 첫 번째 할머니를 보냈을 때 너무 쉬웠어요. 경찰도 의심 안 했고 유가족도 자연사라고 믿었어요. 6억을 받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이구나. 원장의 목소리에 자만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신 거예요? 네. 20년 동안요. 32명? 아니 33명인가. 정확히는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서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3명. 어르신도 곧 33번째가 될 거예요. 아니, 어르신이 5번째니까 제 담당은 5번째네요. 다른 원장들도 있거든요. 그럼 저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시는데요? 원장이 침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침에 특수 독극물이 코팅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조금씩 주입했죠. 그래서 어르신이 깜빡깜빡하고 잠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 고농도를 주입하면 48시간 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거예요. 원장이 침을 제 등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자연사로 나올 거고 유산은 아드님한테 가고 보험금은 저희가 받고. 완벽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문이 박살났습니다. 쾅! 경찰이다. 꼼짝 마. 형사와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황급히 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강민, 살인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원장이 제 쪽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함정이었어? 네, 원장님.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화됐어요. 그것도 생방송으로요. 형사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새끼 미쳤네. 33명이나 죽였다고? 신고했어요. 경찰 일 제대로 해라.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전국 50만 명이 봤어요. 이제 끝났어요. 원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직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보스 김태환이 긴급 체포됐고 다른 한의원 원장들과 공범들도 줄줄이 검거됐습니다. 3일 후 저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 잡았나요? 네. 조직원 전원, 매수된 경찰 간부 2, 변호사 3까지 모두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한테는요? 모두 연락드렸습니다. 33개 가족에게요. 다들 오열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자연사라고 믿었던 게 살인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더 빨리 알았다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할머니는 영웅이세요. 일주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유가족들, 그리고 저를 응원하는 시민들까지. 피고인 이강민, 일어서세요. 원장이 수갑을 찬 채 일어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강민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 환자 5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가석방 불가.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태환은 조직 총책으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박종현, 이수진, 강민호. 총 12명은 각각 징역 15년에서 20년에 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박민수는 조직 협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단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할 것.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요. 자연사라고 믿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았다면.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유가족들도 줄지어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옥순이와 지수 그리고 형사님과 함께 노인 범죄 피해 예방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지원해준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72세 박순자입니다.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침에 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배신해도 조직이 강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33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르신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 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이상한 일을 당했다는 분, 한의원에서 고액 치료를 강요받는다는 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분. 우리는 하나하나 도와드렸습니다. 3개월 후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고 시청률 15%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하루에 50건 이상의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였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차를 내왔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봉사활동했어요. 양로원에서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요. 다만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어요. 민수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에요. 2억 조금 넘어요. 센터 운영비로 써주세요. 민수야.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나비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드리려고 사놓으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다가 이제야.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엄마는 나비처럼 자유롭고 강한 사람이라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아직은 엄마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알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나갔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작은 나비였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센터는 전국 5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매달 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노인 의료범죄 예방법이 통과됐습니다. 일명 박순자법이라고 불렸습니다. 한의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고 노인 환자 치료 시 가족 동의가 의무화됐습니다. 법안 통과 기념식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무대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이 법이 저처럼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33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헛되지 않게 만들 겁니다. 2년 후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습니다.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2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 가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엄마, 최근에 대학원 입학했어요. 사회복지학과요. 나중에 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수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 곁에서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4세 할머니.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는 새하얗게 샜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나비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환한 달빛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살펴주세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상한 증상이 생기거나 수상한 병원이나 한의원을 다니신다면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꼭 알리시고 경찰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빛 담은 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